조선시대인 1670년 경술년부터 1671년 신해년까지 2년 동안 조선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조선 팔도에서는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 당시 조선 인구 약 1300만 명 중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85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굶어 죽어버린 대사건이었죠. 차라리 외란이나 호란이 발발했을 때가 더 괜찮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처참한 사건에 휩쓸려 사망한 사람들은 계급이나 위치를 따지지 않았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돈 많고 부자이던 왕족, 사대부 할 것 없이 모두가 굶어 죽어나가는 참혹한 해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헬조선이 따로 없었죠. 시간이 흐른 뒤 이 지옥 같았던 인연을 가리켜 경술년과 신해년 두 해의 앞글자를 따서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지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기온이 약 1도 정도 떨어져 버린 소빙하기 기후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인도에서는 데칸 대기근이 일어나 최소 300만에서 최대 70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일본에서도 카네이 대기근과 엠포 대기근이 발생했으며 중국에서도 천지누나가 녹을 시기에 녹지 않았죠. 그리고 조선에서 역시 심상치 않고 불길한 징조가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670년 음력 1월 1일부터 햇무리가 졌는데 안쪽이 붉은색이고 바깥쪽이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6일부터는 금성이 낮에도 보였고 1월 9일과 10일에는 유성이 떨어지기도 했으며 한 달 내내 햇무리와 달무리가 매일같이 관측되었죠. 햇무리나 달무리가 관측되면 다음날 비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것이 매일 관측된 것은 유례없는 일로 뭔가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라감사가 보낸 파발이 한양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전라도 영암, 영광에서 온 파발은 1월 4일과 5일에 대문과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충청도에서도 급박한 소식이 도착했죠. 그것은 충청감사가 보낸 급보였는데 충청도에서 역병이 발생해 500명 이상이 이미 발병했고 사망자가 30명에 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라도에서도 급한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미 역병이 전라도까지 퍼져 600여 명이 역병에 걸렸고 사망자가 43명에 달했다는 보고가 연이어 올라왔죠. 거기다가 1월 13일과 21일에도 유성이 관측되었고 유성이 자주 떨어지자 많은 양의 먼지를 만들어냈으며 그러다 보니 마치 먼지가 내리는 듯 낮에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먼지가 해를 가리면서 컴컴해진 세상은 기온이 더 떨어졌으며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온 나라를 뒤덮었죠. 심상치 않은 일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기도와 경상도에서 급한 파발이 도착했는데 경기도 교동과 통진, 경상도 안흥, 거창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2월 들어서는 역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비가 안 오기 시작해 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강한 가뭄이 온 나라를 덮쳤죠. 2월 26일에는 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지만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정오쯤에는 판만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3월에는 경상도에서도 우박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곧 있으면 모내기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지만 비가 오지 않아 모내기조차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우물이나 냇가도 말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박만 떨어지는 날이 계속되었고 밤이 되면 서리까지 내렸으며 이미 파종을 하기에도 늦어버려 1년 농사가 죽을 쑥이 일보 직전이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큰 비가 쏟아졌지만 너무 늦게 내린 비는 이미 완벽하게 망쳐버린 농사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도 이게 끝이었고 그 후부터는 지독한 가뭄으로 이어졌으며 우박만 내리자 곡식들은 모조리 말라 죽어갔고 우박이 어찌나 컸는지 4살짜리 아이가 우박에 맞아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죠. 이미 농사는 엄청난 흉작으로 끝난 마당에 또 다시 큰 비가 내렸는데 그러자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역병은 사그라들 기색이 없었고 여기다가 이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자리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전국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굶는 건 흔한 일이었죠. 내리라고 할 때는 내리지 않던 비가 6월에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전라도에서는 길이 냇가가 되었다고 보고가 올라왔고 함경도에서는 홍수와 함께 거의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져 사람과 동물들이 우박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충청도에서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생겼고 경상도 역시 수해를 입어 산사태에 민가가 휩쓸려가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는데요. 최초의 아사자가 보고되면서 조선은 이제 생지옥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죠. 하필 엄청난 비와 바람을 머금은 강력한 태풍이 전국을 휩쓸어버렸고 또다시 메뚜기 떼와 참새 떼가 창궐해 모든 음식물을 싹 쓸어버렸으며 도토리나 밤 등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7월에는 우박과 서리 그리고 눈까지 내리니 조금이나마 남아있었던 추수를 앞둔 벼들이나 작물들도 모두 얼어 죽거나 말라 죽었고 귤이나 유자, 소나무, 대나무 역시 바짝 말라 열매들이 다 땅에 떨어져 썩어갔으며 조나 콩 같은 작물들도 모두 말라 열리지조차 않았죠. 이에 현종은 기청제를 지내기도 하고 구휼미를 보내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은 이내 제주도와 경상도를 덮쳤습니다. 해일이 제주도를 덮쳐 식물들은 짠 바닷물에 적셔져 말라 죽었으며 먹을 음식은커녕 풀이나 나무들마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죠. 제주 목사는 정부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태풍 때문에 물길마저 막혀버렸고 제주 목사 노정이란 사람은 백성들과 함께 한국까지 나와 오지 않는 배를 기다리다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마는데 소에게도 역병이 창궐해 7월 한 달에만 소 897마리가 폐사했고 8월에는 양 15,000마리가 죽었을 만큼 심각했죠. 그리고 11월까지 총 22,000여 마리의 소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사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1월부터 시작된 냉해, 가뭄, 지진, 역병, 수해, 풍해, 병충해, 그리고 소들까지 떼죽음을 당하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흉작이 백성들을 덮쳤고 전국 팔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해 전국이 울부짖었으며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살던 곳을 버리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심지어 또다시 영남, 호남, 충청도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으며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차가운 비까지 내렸습니다. 함경도 쪽에 있던 사람들은 차디찬 비에 우박까지 겹쳐 살기 어려울 정도가 되자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 넘어가기도 했으며 이 일은 청나라와 국경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죠. 8월 중순과 하순에는 폭풍우가 조선의 남부지방을 강타해 경상도에서는 익사자만 수십 명에 달했고 강풍에 아이가 날아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죠. 거의 모든 작물과 식물들은 얼어 죽거나 말라 죽었습니다. 각지에서 아사자가 속출했고 기근은 계급을 가리지 않았죠. 영의정 이경석, 우의정 홍중보 등의 재상들과 병조판서, 형조판서 등 당시 최고의 관직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해 왕족들과 사대부 양반들 역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금지되었던 소의 도축을 허용했는데 이미 예전부터 소를 무단으로 도축해 잡아먹고 있었고 역병에 걸려 죽어 묻어놓은 소를 다시 파내어 먹는 일도 허다했죠. 당시 제주도의 인구는 42,700여 명이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백성이 굶어 죽어버려 인구가 고작 27,500여 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고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면서 더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졌죠. 사람들은 남의 옷을 빼앗거나 길거리에 많았던 죽은 시신의 옷을 벗겨 입기도 했습니다. 1년 내내 계속해서 역병은 사그러들지 않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죽여나갔고 소들에게 퍼진 역병으로 소들 역시 계속해서 폐사했으며 지진과 해충에 비와 우박 등 모든 악재가 겹치며 점점 조선 땅은 살 곳이 못 되어갔죠. 1671년 신해년 새해가 밝았지만 그해 봄, 보리 수확은커녕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조정에는 각지의 보고서가 빗발쳤는데 이미 굶어 죽은 사람의 수는 수만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고 어딜 가든 굶어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었죠.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며 너무 굶주렸다 보니 면역력은 극도로 나빠져 있었기에 역병에 걸리면 이내 곧 죽었고 여기저기를 다니며 역병을 퍼뜨리고 다니다 보니 역병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월에 한양에서는 진율소를 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유랑민들은 한양으로 몰려들었고 이에 따라 역병은 빠르게 한양에 퍼져나갔으며 궁을 경비하던 병사들과 궁녀들까지도 역병에 걸려 현종의 안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심지어 임금의 누이인 숙경공주도 역병에 걸려 사망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양반들과 왕실 종친들 또한 굶어 죽거나 역병에 걸려 죽거나 둘 중 하나였을 만큼 한양도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한양을 떠나기 위해 사직서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이로 인해 여러 텅 빈 관청들이 생길 정도로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당시 영의정이던 허적은 14번이나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현종은 그의 사직서만은 수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양 시내에도 병사자와 아사자의 시체가 길거리에 가득 차버렸는데 관리들이 수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려 결국 승려들까지 동원해 시신 수천 구를 한꺼번에 매장한 경우도 있죠. 한양도 이러했으니 이미 각 지방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 서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의 양식이라도 있는 집에는 어김없이 약탈당했으며 옷마저도 강도질에 빼앗겼죠. 심지어 무덤을 파 시신이 입고 있던 여미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국에선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폐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독한 배고픔 앞에서는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었는데요. 더 이상 가족들을 건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갓난아이를 도랑이나 강물에 던져버리기도 했으며 아이를 나무에 묶어두고 가버리는 부모도 있었죠. 어떤 굶주린 남자가 죽을 나눠주는 곳에서 기다리다 지쳐 쓰러져 죽었는데 그의 아내는 먹던 죽을 다 먹고 나서야 슬퍼했다고 합니다. 늙은 어머니를 업고 구걸하던 남자는 어머니를 길에다 버리기도 했고 아이를 안고 가던 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해 아이를 바닥에 버리고 가버렸죠. 어떤 부모는 5살 딸과 3살 아들이 병들어 죽자 죽은 자식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 부모의 모습은 이미 사람이 아닌 마치 귀신과 같았으며 실성을 한 듯한 표정이었다고 하죠. 이 사건은 평소 같으면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의 너무나도 참혹한 사건이었지만 이때는 사람을 먹는 일은 흔하디 흔한 일이라 조정에서도 굶주림이 절박했고 진율이 허술했기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넘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죠. 다같이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세우려 해도 모든 자연재앙이 한꺼번에 겹친 격이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죽고 죽던 1671년도 지나가고 12월이 되었을 즈음 윤경교가 2년간 사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조정에 보고서를 올렸고 실제로 불과 2년의 기간 동안 최소 30만에서 많게는 85만 명까지 사망했다고 보고 있죠. 기근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이미 조선의 모든 지역은 길거리에 시체가 가득한 지옥보다 처참하고 잔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라 대기근이 일어나기 전부터 백성들의 삶은 워낙 팍팍했었기 때문에 별로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여러 재해가 덮치니 조정이든 백성이든 모두가 이를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외란이나 호란을 겪었던 노인들은 이런 끔찍한 상황은 태어난 이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로 참혹하게 죽어나간 것이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 라고 했을 정도였죠. 전쟁의 화마가 이때보다 더 나았다고 했을 정도로 참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했던 양반들이나 심지어 왕족들까지 굶어 죽었을 정도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 기근은 흔하게 발생한 일이었지만 이 경신대 기근은 여느 기근과는 차원이 다르게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가 한꺼번에 전부 발생한 대재앙이나 대참사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연의 힘은 위대하고 인간이 감히 맞설 수 없는 것 같네요. 조선 현종시대에 있었던 이상기후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사건, 경신대기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세기 조선 왕조의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할 때 매간매직으로 수령직을 산 탐관오리들은 관직을 살 때 들었던 큰 돈을 다시 벌어들이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정, 군정, 그리고 환고까지 정부의 3가지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한 것이죠. 또한 수해, 흉년이 겹치고 콜레라 같은 질병까지 백성들을 덮쳤는데 그러자 백성들의 삶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피죽도 못 써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나 반란 한번 일으키고 죽나 어찌됐든 죽는 수밖에 없게 되자 참다 못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이런 폐해를 바로잡고자 삼적이 정청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당시 세도 가문이던 안동김씨 세력에 의해 실패하고 말죠. 당시 악덕 수령들은 도대체 어떤 지독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수탈 방법은 농사 짓는 땅에 매기는 토지세를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토지세는 농민의 부담이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인 지주의 부담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 1결당 미국 4두인데
2배로 뻥튀기해서 1개월당 8두씩 받아먹기도 했으며 농사짓는 땅도 아닌 허벌판 황무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땅을 백성들 거라고 기록해두고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죠. 또한 쌀을 운반할 때 운송비나 수수료를 받기도 했고 창고에 쌀을 보관할 때 쥐가 파먹으면 그 또한 농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백성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고 사정해도 그들의 사정은 눈꼽만큼도 고려되지 않았죠. 그래서 돈만 뜯어내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세부터 60세의 남자들은 군포를 냈었는데요. 군대를 가야 하는 남자가 군에 가지 않는 대신에 옷감을 내던 것이 군포이죠. 원래 이 군포를 냈던 이유는 군역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군포를 납부해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였는데 이 또한 벼슬아치들의 백성 수탈 도구로 쓰였습니다. 아직 16세가 안 된 어린아이들과 60세가 넘은 노인은 군역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군포를 뜯어냈죠. 심지어 갓난아기들이 군포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백골징포라 하여 이미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꾸며 군포를 징수했죠. 이런 탐관오리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가 극에 달하자 이것을 못 버티고 도망가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삥 뜯어가는 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오가작통법이라고 5가구를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했는데 만약 한 가구가 도망가면 나머지 4가구에서 군포를 냈어야 했죠. 만약 5가구가 다 도망가면 연자제를 적용해 그들의 친척에게 찾아가 기어코 군포를 뜯어냈습니다. 또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의하면 딸을 아들로 바꿔서 징수한 적도 있다고 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와 절구를 사람 이름으로 올려서 군포를 받아간 경우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남자가 죽어도 그의 군포를 내야 하고 자식을 낳아도 딸이든 아들이든 군포를 내야 했으며 심지어 도망친 이웃이나 친척의 군포까지 2중 3중으로 세금이 불어나니 결국엔 모두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많은 사태까지 벌어졌죠. 당시 군포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농민들은 심한 경우 자식을 더 이상 낳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거세를 하는 남자들도 있었다고 하죠. 농민들의 거세에 대한 이야기는 정약용의 시 애절량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세와 군포 이 두 가지의 백성 수탈 제도보다 더욱더 극심한 것이 바로 이 황곡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사실 황곡이란 곡식을 나라의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봄쯤에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추수하는 시기인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다시 곡식을 거두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보면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해주는 아주 훌륭한 제도 같은데요. 환곡은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세우는 제도가 됩니다. 원래 환곡은 굶어 죽게 생긴 농민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생긴 제도였기 때문에 처음엔 이자가 없었죠. 그러다 점점 이자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이자를 6개월에 10%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쯤 되면 6개월에 50% 이상으로 이자를 붙이기 시작했죠. 게다가 곡식을 아껴 먹어서 황곡이 필요 없는 백성들이나 황곡을 빌릴 바엔 그냥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도 강제로 곡식을 빌려줬는데 끝까지 반항하는 백성들은 황곡을 빌릴 때까지 고문을 가했습니다. 또한 곡식을 빌려줄 때 쌀겨나 모래, 돌 등을 섞어주거나 쌀에 물을 불려서 양이나 무게를 속이는 경우도 허다했죠. 이러한 지방 탐관오리들의 백성들 수탈은 철종에 대해 극에 달했고 이래 죽고 저래 죽나 자포자기한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 산적이 되기도 했으며 지방 수령뿐만 아니라 아전들 역시 백성들을 착취했고 공금이나 황국 등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암행어사를 수시로 보내기도 했지만 이미 고착화되어버린 악습은 도저히 없앨 수 없을 정도였기에 바로 고치기엔 이미 너무 늦고 말았죠. 이렇게 토지세를 말하는 전정, 군포를 말하는 군정, 그리고 황국까지의 골 때리는 백성 수탈 도구를 삼적의 문란이라고 불렀고 이 삼적의 문란은 결국 홍경래의 난과 진주농민 봉기, 계령농민 봉기 등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홍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나서야 삼적의 문란은 겨우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졌을 뿐이었죠. 나중에 영민씨 세력의 세도 정치로 인해 또다시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는 얼마 안가 임오군란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었고 조선이 만국의 길로 접어든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기도 하고 과거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다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도 생각되네요. 조선 후기에는 왕권도 굉장히 약했던 데다가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다 못해 말도 못할 정도였죠. 오죽하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나뭇가지 하나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굶주린 호랑이와 독수리같이 굉장히 사납게 농민들을 등쳐먹고 빼앗고 있다라며 조선의 탐관오리들의 악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명목으로
높은 관직의 관리부터 하급 관리까지 거의 모든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도 조선 후기의 악명 높은 탐관오리인데요. 당시엔 차고 넘치는 게 백성들을 착취하던 탐관오리들이었지만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 중요하고 유명한 이유는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된 인물이라서 그렇죠.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된 고부밀란이 일어났을 당시 고부군수로 재직한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규순이라는 인물로 조규순의 형이 바로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이었죠. 조병갑은 철종 14년인 1863년에 처음 관직에 오른 뒤 시간이 흘러 1892년에 전라도 고부 군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각종 탐관오리의 행적을 일삼았죠. 조병갑이 한 가장 대표적인 악행은 만석보라는 큰 저수지를 만든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저수지를 만드는 게 뭐 그리 악행이냐 싶은데요. 사실 당시엔 이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보가 있었는데도 더 큰 보를 만들어야 한다며 백성들을 강제로 보 만드는 일에 동원시켰던 것이죠. 심지어 산에서 수백 년 된 큰 나무를 베어서 가져와 보를 쌓게 하고서는 백성들에게 노역을 한 대가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처음엔 새로 만든 보에 물을 써도 첫 해에는 수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성들이 새로운 보에 물을 쓰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엄청난 세금을 징수했죠. 게다가 만석보 역시 잘 못 만들어져 장마철마다 홍수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만석보 외에도 백성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일은 또 있는데요. 조병갑은 고부 경내에 집을 짓고 첩을 사서 함께 살았는데 이 집을 지을 때 백성들을 데려와 짓게 하고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황무지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개간해서 먹고 살아라 한 뒤 향후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해놓고 백성들이 황무지를 개간하자 또 약속을 뒤집어 엎고 세금을 징수했죠. 그에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지 나라 세금까지 횡령하는데요. 농민에게는 질 좋은 쌀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조정에 보낼 때는 질 나쁜 쌀을 사서 받죠. 거기서 남는 차액을 착복하기까지 했죠. 흉년이 들었을 때는 가명의 보고에 세금을 탕감받았지만 조병갑은 역시나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였고 돈은 다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착복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냥 돈을 삥 뜯는 경우도 많았죠. 백성들에게 불효나 음행, 잡기 등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옥에 가둔 뒤 돈을 줘야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모은 돈이 대략 2만 냥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조규순이 과거 태인현감을 지낸 적이 있는데 공적비를 세운다고 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1천냥을 갈취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조병갑은 경남 함양에 자신의 선정비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내용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조선 말의 조병갑 군수는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고 사비를 털어 세금도 감면해주고 관청도 고치고 선정을 베풀어 비를 세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병갑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부조금으로 2천냥을 거둬오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이 백성들의 대표로 나서 조병갑을 찾아가 항의를 했는데 조병갑은 그런 전창혁의 곤장을 치라고 명했죠. 그러다 결국 전창혁은 곤장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고 이에 분노한 전봉준은 백성들과 함께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인 고부밀란입니다. 1894년 1월 전봉준을 대표로 한 농민들은 고부 관할을 습격해 조병갑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전주로 도망치고 없었죠. 그러자 농민들은 자신들의 수탈의 도구이던 만석보를 헐어버렸습니다. 전주로 도망간 조병갑은 전라도 관찰사 김문현에게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며 보고했지만 모든 정황을 파악한 김문현은 조정에 장계를 보냈고 이에 오히려 조병갑 자신이 의금부에 압송되어 버렸죠.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조정은 박원명을 신임 고부군수로 내려보냈고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달랬으며 모든 죄를 용서하니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힘쓰라고 권유하면서 다행히 밀란을 일으킨 농민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조정에서는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 안핵사로 이용태를 파견했지만 이용태는 이건 다 동학교도의 잘못이다라며 조정이 고부 백성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동학농민이던 고부 백성들을 체포하거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했으며 마을 주변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죠. 이용태의 행위에 고부 백성들은 또다시 크게 분노하게 되고 전봉준은 김계남, 손화중 등과 함께 1차 동학농민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한편 의금부로 압송되었던 조병갑은 결국 고금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지만 불과 1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고 1898년에는 고등재판소 판사가 되어 이후 동학의 지도자인 최시영에게 사형 선고를 하기까지 했죠. 백성들을 수탈하던 탐관오리에다가 유배까지 갔던 죄인인 조병갑이 지방 한직에 불과하던 고부군수에서 당시 핵심 권력이라 할 수 있는 판사로 파격 승진했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조병갑은
산품인 비서원승으로 승진했고 고종과 친일파들에게 총애를 받아 계속해서 고위관직들을 두루 역임하기까지 했으며 그렇게 쭉 잘 먹고 잘 살다가 1912년 5월 69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다 세상을 떠났죠. 좀 아이러니한 점은 왜 이런 악당들은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네요. 조선 후기의 탐관오리의 대명사이자 동학농민운동의 불씨를 당긴 조병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